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유목국가의 정보 강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목국가는 이제 스키타이라든지 홍려족 뭐 이런 돌골 이런 얘들 말한 거고, 정보 강조는 이제 요 그래서 한 권한 그다음에 뭐 청나라, 금나라, 서하 이런 나라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목국가의 그 자연 형태를 좀 볼게요. 유목국가들이 주로 어디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가 이거 좀 보는데. 아, 잠깐만. 이게 지도를 내가 여기 있네요. 예. 자, 유목 국가들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이 몽골 공원과 타린 분지, 파미르 공원, 투르키스탄, 카스피아. 여기 녹색칙 부등 이제 스텝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큰 산맥들이 몇 개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신트쿠시 산맥이라든지 그런 등등등 산맥들이 쭉 있는데, 텐산 산맥 이런 데인데, 그런 산맥들 바로 밑에는 바람이 건조하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비를 다 내리고, 요 넘어온 바람들은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요 지역들은 되게 뭐 사막 지역들이 많아. 예. 물도 잘 내고 고비 사막, 뭐 텐세사 그 이런 사막 지역이 많고. 그래서 예전에 말했죠. 이런 사막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뭐 오아시스나 가끔씩 이제 산맥을 통해서 흐르는 강이 있거든요. 그 강 주변에 사람들만 살 뿐이지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 사막지대를 벗어나면 스텝 지역이 나타나요. 이때부터 공기가 다시 차가워져 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에는 비가 내려요. 근데 비가 내렸다고 해도 많이 내리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앞에 그 요쪽 사막 지역보다는 많이 좀 내려. 상대적으로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여기 비를 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텝 같은 기후들이 이제 스텝들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뭐 초원 같은 것들이 형성되면서 유목민들이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에서 좀 유목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유목민들은 좀 약간 생활하는데 좀 불편해요. 왜냐면 유목 생활을 하다 보면 이동 생활 많이 하잖아요. 한 곳에 거주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공업품이나 이런 것들 잘 만들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항상 먹고 마시는 것들이 항상 뭐냐면 유제품들이죠. 뭐 그 말고기나 양고기.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먹고 살아요? 아니죠. 자기들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 옷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 C도 해갖고 다양한 물자도 얻어야 되겠죠. 차 같은 것도 얻어야 되고 비타민 C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항상 그 밑에 있는 농경민족들로부터 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근데 농경민족들은 얘네들 입장 때는 얘네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 유목민족 물자들이. 그러니까 교류가 잘 안 되죠.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교류가 잘 안 되면 계속 유목민족 농경민족을 이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경민족들과 유목민족들의 어떤 싸움이 그 정근대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 특히 유목민들이 이제 장기가 특기가 기병이잖아요. 기병을 밀고 들어가면 밑에 이제 농경민의 보병이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제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그 관계가 역전된 것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총포효 같은 무기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유목민주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이제 그 자연적 구조나 이제 위치가 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유목민들하고 농경민의 대립은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인도나 그다음 이란이나 뭐 중동 지역에서도 항상 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유목민족을 이제 유목국가를 이제 보기 전에 유목국가의 전개 과정을 볼게요. 순서를. 자, 일단 중국을 중심으로 보죠. 여기 중국사니까. 자, 먼저 이제 기록에 보면 유목민족 처음 등장한 민족이 스키타이 민족이야.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여기 나왔죠. 스키타이가 있고, 이 스키타이 영향을 받은 게 홍노죠. BC 3세기에서 AD 2세기 때.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시기가 춘추 전국 말기 때부터 해갖고 전국시대부터 해갖고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진 남북조 초기 때죠. 예. 게다가 이제 선비족이 등장하죠. 선비족은 2세기, 5세기 그 유연족이 있었고, 선비족은 유연족을 잘 통제했죠. 얘네들은 이제 원래 자체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잘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돌골이 있어. 돌골. 오늘날 투르크라고 하는 그 스탄자 붙는 나라 있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의 이제 선조들이야. 이 투르크 민족들이 6세기, 8세기 때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구르 계통의 민족도 있어요. 이 투르크에서 한 분파인데 얘네들이 이제 주로 8세기, 9세기 이동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죠. 요 순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홍로, 선비, 유영, 돌골,
위구도 이 순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유목왕국이고 유목국가고 그부터는 이제 정보왕조 넘어가죠. 정보왕조. 그래서 정보왕조는 이제 거란에 이제 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진 쪽에 금, 탕구대 서하, 그다음 만주의 여진, 그다음 원나라, 몽골 쪽 원나라 이런 나라들이 정보왕조죠. 정보왕조.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동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제가 세 번째 인증문 얘기 안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예. 하여튼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예. 90번, 95번이요. 아니, 95번이 아니라 77번. 예, 77번. 예. 그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앞에 세 개 얘기했으면 그 세 개 쓰시면 되고 세 개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뭐 쓰고 싶은 분은 쓰시면 되고. 예. 자, 하여튼 자, 그러면 유목사의 발전과 유목국가의 성리를 보죠. 자, 만리장성의 경계도에서 그 남과 북쪽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따라 역사의 전개도 달리하고 있다. 남방에는 농경민인 한민족이 세운 왕조가 일찍부터 발전되었고 북방에서는 유목민족에 의한 유목국가가 설립되어 남북으로 대립되면서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를 펼쳐나갔다. 그래서 이제 북아시아에서 이제 흥망한 북방 국가를 다시 유형별로 구분하면 유목국가와 정복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유목국가는 고대로부터 흉노나, 선비, 유연, 돌골, 해열, 위구르죠. 예, 세운 국가고 정복왕조는 요, 금, 원, 청 등을 말한다. 자, 그런데 유목민족은 부족사회부터 부족국가나 민족국가가 건설하고 다시 정복왕조 발전하는 여러 가지 발전 형태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설까지 하여튼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발전 형태에 있고 그래서 먼저 유목민의 힘을 발휘한 원동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요건 뒤에는 나오긴 한데 그 유목 정보강조와 침투강조의 어떤 개념적 차이를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이거는 한의조에서는 거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 부분이 나와있으니까 그때 같이 얘기하죠. 예. 자, 그럼 유목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먼저 집단성과 기동성이 있다. 이것은 농경민이나 도시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발휘했다. 특히 이들의 기동성을 가능하게 이끈 것은 말이죠. 말에 의한 이동을 꼽을 수 있는데 유목민 집단은 기동성을 잘 통제하는 군사력을 언제나 변신 가능한 것이다. 그다음 기사 능력이죠. 기사 능력이라는 뭐는 말을 타고 학을 쓸 수 있는 능력이야. 예. 물론 이제 농경민들도 이제 그거를 학습을 통해서 배우긴 하는데 상대가 안 되죠. 왜냐면 농경민들은 아무리 이제 말타도 한계가 있어. 얘네들이 먹고 자고 한 거 그러시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보통 유목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한 사람들이고 얘네들은 특정한 시점에 뭐 성인이 돼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안 되죠. 그래서 기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술이야말로 유목민의 기동 군단이 나겠다. 기사는 단시간에 익힐 수 없고 어려서부터 고도로 단련된 유목민의 생활 습관이었다. 자, 이러한 기사 능력은 농경사회에서 전투에서 승리 원동력이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파르티잔 기법이었고 딱 앉아갖고 뒤를 돌아서면서 활을 쏘죠. 근데 농경민들은 그게 안 돼. 농경민들은 또 탈 때 등자가 있어갖고 꼭 이게 말을 자기 다리를 붙여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꼭 등자 필요 없어. 그냥 타면 돼. 그러니까 마구조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굳이 그게 발달 이유가 없겠죠. 그냥 말 타면 되는 거지.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목사는 철저한 가부장성 사이로 남편과 가장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다. 가장의 말 한마디로 가족을 지배하고 시족장의 명령이 있고 전투 명령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적은 군사 조직과 같았다. 넷째는 이제 유목사의 구조는 시족사회도 족장을 중시하고 또 시족 내부의 결속을 강했고 그들의 재산은 시족 공유에도 화원적으로 시족의 재산 시족 공유도 화원적은 운명 공동체였다.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목민들은 이제 뭐 구조가 있는데 요거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냥 그다음에 유목국가 역사적 발전 과정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 그냥 중복이거든요. 정리했다 보시면 되니까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홍로족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 뒤에 선비족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네. 466페이지. 자,
그 홍로 왕국이 쇠망한 이후 대신해서 북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재패한 것은 동방에서 일어난 선비족이었다. 선비족은 2세기 중엽에 부족장 단석계 뭐이 사람 정도는 이름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러 이제 부족들을 통일하고 선비 왕국을 건설했고 당시 하북의 56국을 통일하여 북위로 발전했다. 자, 오후의 중원 진출은 마치 유럽에서 게르만 대미종과 비교되는 동아시아 역사의 큰 사건이었고 이후 선비족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 때 북쪽은 누가 차지한 유연족이 있었죠. 그래서 5세기 초에 유목국가를 건설했는데 유연족은 크게 힘을 떨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세기 중기 때 돌굴족이 나와요. 돌굴족이. 6세기 중기 때는 새로 돌굴족이 세력이 확장되면서 돌굴 유목국가가 건설되었다. 돌굴족이 처음으로 일어난 지역은 옛날 홍래 북쪽에 있었던 정령 부족의 근거지였다. 5세기 때 유연 시대에는 정령을 칙령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유연의 지배 아래 주로 무기 제작을 종사했다. 특히 고용고를 이제 잘 만들어서 중국에서 이들 고차라고 했다. 자, 이들 일부가 이제 중앙아시아 이주하여 독립하냐 중국에는 이들 고차국이라고 했다. 고차국은 유연간 때 침입을 멸망했으나 중국인은 청랭이라는 분이었던 다른 돌굴족은 몽골족의 북몽골에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 동굴 유목국가의 출현은 동아시아 세계는 물론 서아시아와 유럽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돌굴은 투르크에서 나온 말로 오늘날 터키 민족의 기운이 여기서 유래됐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돌굴과 이제 중국, 우리나라의 관계가 쭉 있는데 요거는 앞부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돌굴 문자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돌굴은 그 당시 이제 한동안 태종 때, 당태종 때 복속돼 있다가 나중에 측정무나 선종 때 독립해 나가요. 그래서 돌굴 제2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돌굴 문자를 만들게 돼요. 예. 그래서 독자적인 문자죠. 그래서 당나라 현종 때 만든 돌굴 비문은 애니세강 강가에서 발견되었다. 돌굴 문자는 서아시아의 시약 문자를 번역한 곳으로 한자는 전혀 관계가 없는 포옹 문자였다. 이는 중국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돌굴이 서아시아 문화를 받아들이고 중국 문화를 배격하는 것으로 북방 민족의 강한 민족 의식이 나온 것이다. 자, 그 후에 돌굴이 약화된 후에 당나라 제국이 분화됐죠. 그때 몽골 지역의 해월 지역에서 해월군이 나타나서 이제 몽골 지역의 해월이 나타나게 돼요. 위구도 계통의 문제죠. 위구도. 네. 그 위구도 왕국이 이제 세워졌는데, 자, 위구도 왕국은 약 1세기 동안 되었으며 안살난 때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주기도 했죠. 그래서 당 왕조를 도와서 이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그 세력은 중국 확대였다. 자, 위구르족은 상업활동에 뛰어나 동서교흥을 이용해서 중개모를 활발히 이제 추진되었고요. 문화적으로 북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민족의 사모니즘이 아닌 만이교를 국교로 정하고요. 예. 대개 보면 이제 이단 계통의 왕조들은 대개 보면 만이교를 믿어요. 조사스교나. 그래서 이 만이교의 승려와 소코트인. 예. 그래서 소코트인은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위구르족에게 큰 영향을 줘요. 이게 위구르 문자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소코트인은 그리고 중국인들은 그들의 정치 문화의 고문을 받아줬다. 그들은 유목민족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 요지에 도성을 세요. 도시 문화도 같이 해. 그래서 유목 문화와 정주 문화를 같이 도시 문화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수도와 군사적 요충지, 무역로 요지에 도성을 세우고 이곳을 중심으로 했고 유목 도시 문화를 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 문화가 탄생시켰다. 자, 이러한 도시 문화는 농경민족과 농경민의 기술 집단을 유목민족에 강제 이주시켜 만든 친락의 발전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구르의 그런 유목 왕조들은 그 당시 이제 정복 왕조 가는 가독이에요. 유목 왕조에서 정복 왕조로 가는 가독이적 어떤 성격의 국가야.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9세기 중기에 이어 위구르가 멸망한 후 북아시아 세계는 유목 국가가 더욱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위구르 왕국이 키르키즈 공격부터 망해요. 예.
키르키즈가 거기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면 되는데 얘네 거기 만들지 않아. 그래서 위구르, 돌골, 뭐 키르키즈 이런 사람들 다 돌골 계통의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로크 계통의 민족들이 그 뭐냐면 어디로 이동하냐면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 카자흐스탄 뭐 이런 지역 있죠. 우리가 스탄자 붙은 나라들. 그래갖고 이 이쪽 이동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그 몽골 평원은 이제는 투르키스탄 같은 돌골 계통의 민족이 남아있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반주 지역에서 들어오게 된 유목민들이 들어오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목민들이 그 뭐냐면 몽골족들이죠. 몽골족. 그러니까 몽골족도 원래 몽골 평원에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 원래는 북만주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쪽에 이동하면서 원래는 얘들이 수련 민족이었는데 이쪽 몽골 공원으로 이동하면서 그 뭐냐면 그 유목민족 바뀌어요. 이게 기원 한 10세기 정도 돼요. 10세기. 10세기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몽골 평원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언급됐던 그런 여러 민족들 있죠. 그 민족들은 원래 스탄 쪽으로 이동한다. 중앙아시 쪽으로. 그래서 점점 이슬람화 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9세기 중기로 위구르 멸망 후에 그 북아시아 세계는 유목국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북아시아 유목민족은 역사는 위구르 왕국 시대의 끝으로 유목국가 자신을 감추고 이후 10세기 초에 거란족에 의한 요의 출현과 여진족의 금, 몽골족에 의한 원, 만주의 청 등 정복왕조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목국가의 정치 군사적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중요한 것만 볼게요. 훅노가 이제 중요하니까 훅노는 좀 봐야 되겠죠. 되게 유목국가에서는 한 개 부족만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유목국가 안에서 그 부족 간에 또 서열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유목국가 서열 쭉 보면 핵심 군주시족이 있어요. 군주시족. 여기가 이제 제국을 건설 주도하고 이제 군주를 독점하는 칸이나 선호를 독점하는 그런 구조고요. 얘네들이. 그다음에 군주시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이제 어 뭐냐면 인척시족이 있어요. 왕비족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건 결혼으로 연결돼 있어. 군주의 배우자를 이제 뭐냐면 배출하는 그 집안인데 대개 보면 이제 이 군주시족과 인척시족이 결합돼 갖고 뭐냐면 핵심 집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연맹 집단이 있어요. 연맹 집단. 그래서 이제 이 연맹 집단은 건설 제국 초기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앞에 군주시족과 인척시족의 어떤 지배 그 뭐냐면 그 집단하고 동일한 어떤 문화적 허연적 일체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연맹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종속 집단이야. 얘네들은 정복정제 결과 항복해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일체감을 느끼지 않아.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뭐 제국에 이동할 수 있다가 얘네들이 좀 약간 핵심 집단이나 그 세력들이 분열되고 약해지면 또 나와서 독립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용 집단이죠. 주로 이제 이 사람은 농경민들이죠. 정주 지역에 대한 약탈 전쟁으로 강제 삼인의 농경민들, 수공업자들 이런 것들이 부용 집단인데 이 부용 집단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노예는 아니고요. 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주로 이제 수공업 제품들을 만들거나 일부 지역에 농경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목국가는 여러 부족 연합체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배체제 구조를 보면 3부 구조로 돼 있어요. 자, 3부 구조로 돼가지고 그 당시 군주가 총괄하는 중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자제나 일족이 각각 다스리는 자부, 우부 이렇게 구성돼 있어. 그래서 뭐 홍로 같은 경우에는 자연왕, 우영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본 구조다. 그다음 군주 계승 방식으로는 기본적으로 군주가 죽으면 그 다음에 서열에 위치한 사람이 승계되지만 사실상 이제 싸우게 돼. 왜냐 그 유목국가에서는 어떤 그 승계 제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누가 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자가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부 분열이 발생해갖고
결국에 갈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조족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갈라져 나갔잖아요. 자,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목국가의 군사 조직의 유형을 이제 보죠. 요거를.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요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